갑시다. 여유롭게 갑시다. 여유롭게 해가지고 여기 강조점을 찍었대가지고 이게 무슨 기념적인 논문이야.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거 한 번 더 정리한 거에 불과하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논문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논문이 정말 뭐라 해야 될까, 많은 영감을 주고 중요한 이유는 이거를 분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데올로기 국가장치를 AI라고 했다고요. 알티세르가 AI 예시로 드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교육 대표적이죠. 교육? 아니 제가 적어왔어요.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많냐면은 종교, 교육, 가족, 법률, 정치, 조합, 커뮤니케이션, 문화, 예술, 스포츠, 잡지, 텔레비전, 이 모든 것들 다 아우러요. 그러니까 이 AI 체제라고 하는 것, 관료기구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건 여러분 공적인 거죠. 이 관료기구라고 하는 건. 근데 반대로 이 AI들은 공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학교 교육, 뭐 공영방송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공적인 느낌이 되죠. 하지만 문화적 잡지, 조합적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도 공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공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적인 영역이지 거의. 그래서 사적인 영역으로 설정됩니다.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예요. 왜?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선전 기술에 대한 분석은 여러분 결코 사적인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를테면 나치당 얘기 들어볼까요? 나치 치하에서 선전 기술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뭡니까? 나치 선전 장관이었던 괴벨스에서 만들어냈던 신문, 그런 것들이죠. 신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 사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신문 사적이지 않아요. 나치 당원들이 모인 정치 결사체들, 그 사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사적이지 않아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권력을 쟁취하고 제1당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다음에 법을 정연시켜서 총통이 된다라고 한 집권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집권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적인 거예요? 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되고자 하는 유사 공적인 것의 대결이 이제 이데올로기 분석의 기본적인 범주였다면, 알티셀은 여기서 공적인 거 아니라 사적인 거 역시도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놀이 이런 것들은 다 사적인 거지만 이거 모두 역시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가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인용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구성하는 기구들이 공적인가 사적인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능이다. 사적인 기구들도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로서 완벽하게 기능할 수 있다. 사적인 영역에는 AI들 역시도 이데올로기를 구현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를테면 이것도 예시를 들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를테면 제가 좋아하는 예시는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종종 듣는 예시인데,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청록파들 얘기를 많이 듭니다. 우리 다들 이제 고등학교를 정규 교육과정을 졸업했으니까 그 유명한 시 아실 겁니다. 그 박목월 씨의 그 술 읽는 마을, 그 누룩, 술 읽는 마을에 한 나그네가 가는데 그 나그네 막 엄청 낭만적으로 시가 적혀져 있죠. 아마 인용문에 뜨고 있을 겁니다. 그 짧은 굉장히 명시. 근데 여러분 그 시가 적힌 연대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일제강점기에 적혔어요. 그것도 공출, 공납, 막 사람들 잡아가고 정신대 데려가고 군 징용하고 그런 아주 참혹한 시절에 적힌 시입니다. 여러분 물론 박목월 씨는 친일파가 아니에요. 친일파가 아닙니다. 박목월의 친일 행적을 했다라고 한 실질적인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친일 인명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목월 시인은. 이 사람은 낭만적으로 그 어떤 모습들, 목가적이고 술 읽는 그 냄새, 그 정겨운 정취, 그 민족이나 한번 뺍시다. 그 뭐라 해야 될까? 목가적인 감수성, 그런 것들을 시라고 하는 아름다운 언어의 결정체로서 풀어내는데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의도는 순수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목월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의도의 순수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것이 어떤 만들어낸 효과, 기능, 효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티셀은 이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박목월 씨를 좀 비판적으로 볼까요? 박목월 씨는 40년을 적혔다고 했죠. 마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일제강점기는 굉장히 안 좋은 시절이었다며, 안 좋은 시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적힐 수 있냐? 뭔가
일제 총독부가 악랄했다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선동된 거 아니야? 실제로는 좋았던 게 아닐까? 플러스 이 엄청난 안 좋은 극단적인 폭력이 행해지고 있던 그 시절에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은 뭐라 해야 될까? 시대 문제의식을 잊게 되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총독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 손 치더라도 적어도 이런 미친 폭력 정도는 태클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완화해달라. 적어도 이런 요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하고 있는 거는 뭔가 순수한 예술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인 문제를 보지 않는 겁니다. 도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필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박목호는 그런 생각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는 순수하게 하고 싶은 거 했을 뿐인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그 시가 창출한 기능과 효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정확히 이데올로기에 봉사하죠.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좀 더 현대적인 예시를 들어봅시다. 일단 우리가 영화관에서 보는 수많은 영화들 뭐라 해야 될까? 내가 특정 작품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영화들, 팝콘 무비들 이런 것들 영화 보면 특징이 뭐죠? 주인공들이 다 무슨 회사에 다닙니다. 근데 회사에 다니고 고용된 곳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당연히 막 기분 좋게 나오진 않죠. 짜증나요. 맨날 회사 끝나고 쉬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일탈행위를 하고 싶어하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뭔가 연애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흘러갑니까? 회사를 뛰쳐나오거나 무슨 회사에서 무슨 노동조합을 가입하거나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 일상 속을 견디다가 우연찮게 연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재밌는 일을 겪게 되고 다시 이 회사로 돌아옵니다. 일을 하려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 흐름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을 통해서 이 관계를 보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뭘 학습하게 되는 거죠? 뭔가 직장에 다니는 요 임금 고용 체제를 받아들이는 요 정상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가 짜증날 수 있다. 권태로울 수 있다. 하지만은 그 안에서 재미있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연인과의 만남, 즐거운 친구와의 개그, 콤비, 해프닝들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그것들은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관심이 가고 혹은 인생의 유의미한 그 무언가를 낳을 수도 있는 중요한 중점이 찍힌다. 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 대전제는 그냥 용인돼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의미 있는 게 요 대전제 하에서만 발언한다. 확보될 수 있다. 고로 요 대전제는 그냥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다. 라는 걸로 선전될 수 있는 겁니다. 체제를 재생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로맨틱 코미디, 팝콘 무비, 버디물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본주의에 봉사하기 위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효과를 낳아버린다는 거죠. 그런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사실 제가 문학평론가 신영철 씨를 비판하는 부분도 이런 맥락이에요. 문학동네. 소위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한국 문학 AI가 만들어내는 창출된 효과는 과연 반체제적인가? 과연 정말 인간적인 것인가? 과연 정말 좌파적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물음을 맨날 던지지만은 응답이 없죠. 자우지가 알트세르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린 종래에 사유되지 않았던 사적 영역들 역시도 이미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그 무언가, 그 기능과 효과를 창출하는 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분석 틀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분석 틀을 알게 됐고, 이 분석 틀을 알게 됨으로써 요 지배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방식이 훨씬 더 교묘할 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 논문이 좋은 점 3가지, 좀 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유거리를 주는 또 3번째 점은요, 이게 사실 구조주의를 약간 어긋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사실 준석 씨 뭔 소리야, 지금. 사적인 영역까지도 이데올로기에 봉사한다. 라고 얘기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출구 없는 구조 아니야?
아니 사적인 영역까지도 이데올로기에 어떤 포섭되어 있고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효과를 창출한다고 한다면 아니 이거는 진짜 출구 없는 완전히 닫힌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무슨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그런 1984, 1987 나오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회가 이미 완성됐다라고 보여주는 극도로 회의적인 저작이 아닌가 이거는. 우리 보통 구조주의가 그런 비판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니 구조주의자들은 그런 구조주의 얘기를 해버리면은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세상을 바꾸고 싶고 혁명을 하고 싶은데 니들 얘기를 하면은 그런 거 불가능해 보이잖아. 너무 회의적이잖아. 패배주의적이잖아. 뭐 어쩌자고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지적 유희냐? 이런 식의 비판 많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따라가면 사실 이 부분이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아니 어떻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조주의는 구조에 의해서 완전히 붙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이 관료기구처럼 어떤 지배계급 혹은 그 짜여진 체제 그 자체 그 체제 그 자체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돼서 돌아가는 통일된 그 무언가입니다. 마치 여러분 홉스의 리바이어전 떠올려보세요. 어떤 한 사람의 그 구강에 의해서 완전히 모든 군대, 도시, 행정 이 모든 거 다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거대한 거인을 괴물을 이루고 있는 인공인격이 되는 거죠. 완전히 하나로 통일된. 실제로 관료기구는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의해서. 그 다음에 관료기구 체계에 의해서. 하지만 이거 생각해보세요. 사적인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알티세르기의 사적 영역,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는 억압적 국가장치와 다른 거예요. 억압적 국가장치는 당연히 통일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관료 조직들끼리의 어떤 알력 다툼, 싸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제상으로는 통일되어 있어요. 억압적 국가장치는. 하지만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는 사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자율성이에요. 자율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박목월이 나그네 시를 적을 때 무슨 총독부에 봉사하기 위해서 그 시를 적은 게 아니에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의도가 부지불식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기능과 효과를 창출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또 예시를 들었던 로맨틱 코미디, 버디물 이런 어떤 추리극 이런 것들 역시도 부지불식간에 이런 걸 창출할 뿐이에요. 그 자체로는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알티세르가 이 얘기를 이데올로기 국가장치 얘기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전제로 깔린 거는 요 억압적 국가장치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구조는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그 무언가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강조점을 찍자면은 요 관료기구 자체만으로 사회가 완성되지 않아요. 촛불혁명, 나치 그 경우처럼 관료기구 바깥에 있는 어떤 여론의 힘에 의해서 관료기구는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그 빅 이벤트, 엄청 역사적 사건들이 자주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비율은 거의 뭐 9대1이에요. 9는 관료가 지배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지만은 관료가 무조건 매 순간 모든 걸 다 거머쥐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료 억압적 국가장치에 붙잡히지 않는 AI를 얘기함으로써 자율적 영역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주의 엄밀한 전제로부터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티세르가 여러분 알티세르 모두 구조주의자라고 많이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알티세르가 수입되고 많이 얘기될 때 그때 80년 90년대인데 그때 구조주의자로서 알티세르가 많이 공론화됐어요. 그리고 그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알티세르는 구조주의자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데올로기 국가장치 중에서 구조의 견고함, 좀 더 구조를 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이걸 폭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구조주의자지. 누가 구조주의자겠어요? 이 사람이 바로 구조주의자지. 하지만 구조주의, 제가 비판했던 구조주의, 구조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적인 영역이 이미 얘기되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좌파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자율적인 영역이 억압적 국가장치를 이겨낼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정치적 공동체로 다시 재조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혁명이죠. 그게 안 좋은 방향으로 어떤 수구 세력에 의해서 어떤 선동가에 의해서 한 명의 어떤 독재를 낳는 방향이 뭐죠? 그게 나치예요. 반대로 나치가 아니라
시민들 전체가 모두 모여서 공적인 어떤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사회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보자. 공정하고 괜찮은 방향으로 한번 국가기구를 어떻게든 돌려보자라고 했던 게 촛불혁명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혁명이라 부르는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은 이 이더올로기 국가장치 AI의 영역을 이 사람들이 재구성했다는 거예요. 국가기구에서 완전히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을 재조직하고 전략화한 거죠. 사실 정치 전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조직한 겁니다. 조직화. 그리고 그 조직화의 힘을 바탕으로 사회를 바꾼 거죠. 그 방향은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그럼 결론은 뭐냐? 알츠세르가 이 부분 역시 사유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이후로 알츠세르가 사유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놀랍게도 마키아벨리예요. 마키아벨리 아시죠? 군주론의 저자죠. 군주론 어떤 정해진 토양, 지금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현명한 군주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활용해가지고 마키아벨리는 이제 이탈리아 통일을 원했으니까 그런 어떤 위대한 위협,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공동체를 하나로 결집시켜야 한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한다.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어떤 고정된 이데올로기나 도구만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 그때그때 현실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가장 좋은 전략을 만들어서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런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군주다. 라는 얘기를 마키아벨리가 해요. 그리고 이 똑같은 방식을 알투세르 역시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온 저작이 이제 한국에 번역된 건 마키아벨리 가면입니다. 번역돼 있어요, 이것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 뒤로 아마 이걸 좀 더 조직하려고 했던 시도를 하려고 하지만은 멈춥니다. 멈춰요. 왜 멈췄냐? 자막 나오고 있겠죠. 알투세르가 약간 정신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기 아내 엘리는 목졸라 죽여요. 그리고 정신착란 상태였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진 않지만 정신병원에 가고 학문적 활동을 전부 다 일체 유폐당합니다. 완전히 잊힌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 사후에 이제 그 제자들이 뒤늦게 알츠세르가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재생산하면서 알츠세르에 대한 어떤 붐이 벌어져요. 하지만은 연구는 여기서 끊겨요. 단초는 보입니다. 단초는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자율적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을 재조직하는 게 중요하고 그 재조직하기 위해서 마키아벨리 사유를 다시 한 번 더 활용하는 방식. 이런 마키아벨리와 구조는 정반대거든요. 거의. 이 상극을 자기 사유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친구의 이력이 끝납니다. 미쳐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임무는 이제 후세대들에게 남겨졌죠. 우리한테 남겨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 최전선이에요.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2010년대, 지금 10년대죠? 2010년대인데, 2010년대부터 알츠세르가 다시 번역되고 있습니다. 책들 나오고, 연구 발표나 학술지가 다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사유가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최근 동향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싶었네요. 굉장히 길었네요. 하다 보니까,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이데올로기 장치가 뭔지는 이미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거 알고 막 거의 모든 맥락을 다 길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40분 넘은 것 같아요. 영상이. 그 다음에 목요일날 다음 시즌 뭐 할 건지에 대한 공지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좀 바뀌었습니다. 뭐 여하간 그런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